저는 그날 제 며느리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제 아들이 보는 앞에서요. 70평생. 누구한테 손찌검을 당해본 적이 없는 제가, 그것도 명색이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겨우 31살짜리 며느리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몰랐겠죠. 자기가 지금 때린 이 시장통 누더기 할멈이 자기네 집안이 그토록 아쉬워하는 백화점 주인이란 걸요. 아니, 그 백화점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그 명품 드레스를 한국에 들여오는 수입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냄새나는 할망구라는 걸 꿈에도 몰랐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명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0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믿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만 전부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면 한 50년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1976년 20살 때 동대문 시장 귀퉁이에 있는 좁은 작업실에서 재봉틀 한 대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계시고 먹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처음엔 남의 옷 수선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에 바늘 자국이 하도 많아서 지금도 보면 여기저기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악착같이 모아서 작은 옷가게 하나를 냈습니다. 명순 양장점이라고 간판도 없이 천막 하나 쳐놓고 시작한 가게였죠. 그런데 저는 그냥 남들 하는 대로만 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릴 적부터 할머니한테 배운 게 있었거든요. 바로 천연 염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쪽 홍화치자. 이런 자연에서 나는 재료로 천을 물들이시는 분이셨어요. 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화학 염료로는 절대 낼 수 없는 깊고 은은한 색감이었습니다. 저는 밤에는 옷을 만들고 낮에는 할머니 기술을 되살리는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천연 염색이야. 그런 거 해봤자 돈도 안 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거든요. 진짜 좋은 건 언젠가는 빛을 발한다는 걸요. 1985년 저는 첫 백화점 입점에 성공했습니다. 명동에 있던 한 백화점의 구석 매장이었지만 제가 직접 염색하고 디자인한 옷들이 처음으로 백화점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제 옷을 한 유명 배우님이 입으셨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한 게 강명순 디자이너의 옷은 남다르다. 색감이 살아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저희 매출은 매년 2배씩 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달렸더니 어느새 저는 자그마치 서울에 3군데 매장을 가진 사업가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제 아들 성진이를 낳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말하기도 싫지만 제가 사업 키울 때 바람 피워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성진이는 제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애한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1990년대 저는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과 독점 수입 계약을 따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디올. 이런 브랜드들을 한국에 정식으로 들여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죠. 그리고 2000년에는 루미너스 백화점이라는 제 이름을 단 백화점을 강남 한복판에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동대문의 신데렐라라고 불렀어요. 재봉틀 하나로 시작해서 재벌이 된 여자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성진이는 제가 너무 잘 키웠나 봅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못 키웠는지도 모르죠. 그 애는 자기가 뭘 해도 돈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놀기만 했습니다. 클럽에서 술 마시고 비싼 차 몰고 다니고 여자들한테 돈 쓰고. 제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엄마 걱정 마. 엄마가 번 돈 다 쓰지도 못할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이 아이를 완전히 망쳐놨구나. 돈의 가치를 모르게 만들었구나. 남의 땀과 눈물이 어떤 건지, 한 푼을 벌기 위해 얼마나 고생해야 하는지. 그걸 전혀 모르는 인간으로 키워버렸구나. 저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2014년 어느 날 저는 성진이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성진아, 엄마 회사가 부도났다. 응? 뭐라고? 루미너스 그룹이 부도났어. 우리 이제 망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는 오히려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연기를 했습니다. 집을 팔고 강남 아파트에서 나와서 경기도 외곽 허름한 빌라로 이사했어요. 성진이는 충격을 받았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하다. 엄마가 투자를 잘못했어. 이제 우리 가진 거라곤 이 빌라밖에 없다. 저는 그날부터 정말로 가난한 노인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나서지 않고 유능한 CEO를 앞세워서 경영했죠. 저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외딴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원래 루미너스 그룹의 물류 창고 부지였는데 한쪽 구석에 제가 몰래 만들어둔 개인 작업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제 뿌리로 돌아갔습니다. 천연 염색과 전통 직조. 할머니한테 배웠던 그리고 평생 갈고 닦아온 그 기술을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쪽으로 물들인 남색 비단, 홍화로 물들인 연분홍 실크, 치자로 물들인 노란빛 무며. 하루 종일 손으로 실을 만지고 배틀에 앉아서 천을 짜고 염료를 끓였습니다. 손톱 밑에는 늘 쪽물이 들어 있었고 옷에서는 천연 염료 특유의 깊은 향이 났어요. 사람들은 그걸 냄새라고 했지만 저한테는 그게 가장 고귀한 향기였습니다. 장인의 향기, 정성의 향기. 그렇게 12년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시골에서 나물이나 팔아 근근히 먹고 사는 가난한 노인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아침 비서실장한테 전 세계 시장 동향 보고를 받고 중요한 결정은 제가 직접 내리는 숨은 회장이었죠. 그동안 성진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 애는 철이 들기는커녕 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 성진이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제 약혼녀 지수아예요. 지수아. 31살 전직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했어요.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얘는 우리 성진이를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구나. 그의 눈빛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대신 계산이 가득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허름한 빌라를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변하는 게 보였어요. 어머, 이렇게 가난해? 티는 안 냈지만 저는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진이한테 물어봤죠. 수아 씨 집안은 어떤 분들이시니? 아, 수아 아버지가 대명건설 회장이세요. 꽤 큰 건설 회사예요. 대명건설. 저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루미너스 그룹 투자심사팀에서 몇 달 전에 올라온 보고서에 그 회사 이름이 있었거든요. 대명건설 최근 3년간 수익성 악화, 부채 비율 200% 초과, 투자 부적격. 그런 회사 회장 딸이 왜 우리 성진이 같은 아무 재산도 없는 남자한테 시집을 온다는 걸까요? 뭔가 속셈이 있구나.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성진이가 행복하다면 일단 지켜보자. 그래서 결혼을 허락했어요. 2021년 봄 성진이와 수아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렀죠. 수아네 집안 사람들은 표정이 영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초라한 결혼식이라니.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참았어요. 그래, 너희가 뭘 알겠니?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결혼 후 1년. 수아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시였어요. 어머님, 이렇게 낡은 옷 입고 다니시면 안 돼요. 제가 옷 좀 사드릴게요. 어머님, 제발 외출하실 때는 좀 깔끔하게 하세요. 혹시 아는 사람 만나면 창피해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어머님은 왜 맨날 그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 하시길래 그래요? 제가 작업실에서 천연 염색 작업을 하고 왔기 때문이었죠. 쪽물이나 홍화달인물은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자부심이었는데 그 애한테는 그냥 시궁창 냄새였던 거예요. 성진이는 뭐라고 했냐고요? 그 자식이. 엄마, 수아가 싫어하니까 좀 조심하시면 안 돼요. 수아네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데. 그 순간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어요. 2023년쯤 되니까 수아는 아예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명절 때 집에 가면 부엌 구석에 앉혀놓고 설거지나 시켰어요. 어머님, 이것도 못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반말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이네 집에 가면 저는 하녀였습니다. 며느리의 하녀.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언젠가 이 아이가 깨닫겠지.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돈이 없어도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란 걸. 그런데 2024년 여름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회장님, 긴급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대명건설 측에서 루미너스 백화점 명품관 입점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긴급 운영자금 300억 원을 대출해달라고 했습니다. 300억? 네. 그리고 대출 보증인으로 성진 도련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진이 이름이 보증인으로? 그건 성진이가 동의했다는 얘기인데. 박 실장, 자네 대명건설 재무상태 조사해봤나? 네.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부채 비율이 300%를 넘었고 최근 2년간 적자입니다. 그런 회사한테 왜 300억을 빌려달라는 거지? 최근 명품 병행 수입 사업에 뛰어들면서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 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뭔가? 정황상 사돈 측에서 도련님의 장모가 루미너스 그룹과 연줄이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수아가 우리 성진이한테 시집 온 이유. 가난한 시어머니를 무시하면서도 결혼을 유지하는 이유. 다 루미너스 그룹에 접근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물론 그 애들은 몰랐겠죠. 그 가난한 시어머니가 바로 루미너스 그룹 회장이란 걸요. 저는 박 실장한테 지시했습니다. 300억 빌려줘. 단 조건부로. 조건이라면요? 6개월 안에 갚지 못하면 즉시 전액 회수. 그리고 백화점 입점 계약서에 가품 납품 시 법적 책임이라는 조항을 넣어. 위약금은 원금의 2배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명건설은 30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아세요? 유럽에서 명품 가품을 대량으로 들여왔습니다. 진품 10개에 가품 30개를 섞어서 팔려고 했던 거예요. 더 가관인 건 그들이 샘플로 내민 신규 브랜드 스카프 중에 제가 직접 만든 작품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제가 1년 전에 이천 작업실에서 만들어서 유럽 한 갤러리에 기증했던 천연쪽 염색 실크 스카프. 그걸 가져다가 자기네가 만든 것처럼 샘플로 내밀었더라고요. 저는 그 보고를 받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바보로 아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수아의 남동생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랜드 로얄 호텔. 아이러니하게도 그 호텔은 루미너스 그룹이 지분 30%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죠. 수아는 저한테 연락했어요.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 제 남동생 결혼식이 있어요. 꼭 오세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겠죠. 어차피 구석에 처박아 놓을 건데 뭐. 저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작업실에서 일하고 나서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손수 염색하고 지은 개량 한복이었어요. 쪽물로 물들인 남색 저고리에 무명 치마. 거기에는 여기저기 염료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간단히 뒤로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호텔에 갔어요. 정문으로는 안 갔습니다. 후문 화물 엘리베이터로 들어갔죠. 왜냐하면 며느리가 보낸 문자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어머님, 정문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하객들이 많아서요. 후문으로 오셔서 3층 대기실로 오세요. 후문으로 오라는 거.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창피하니까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와라. 그런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순순히 따라갔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마지막까지. 3층 대기실 앞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서 수아가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다가와서 팔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왜 계세요? 응? 여기로 오라고 했잖니. 아이고, 제가 지금 바빠서요. 어머님은 저쪽 구석방에서 좀 기다리세요. 시작하면 제가 모시러 올게요. 그러면서 저를 복도 끝 작은 창고 같은 방으로 밀어 넣었어요. 문을 닫으면서 수아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돌아다니지 마세요. 혹시라도 우리 친척들이나 하객들이 보면 저 정말 창피해서 못 살아요. 창피.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나는 이 애한테 창피한 존재구나. 3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그 좁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화장실이라도 가려고요.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제 팔을 확 잡아채더라고요. 돌아보니 수아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어디서 이 역겨운 시궁창 냄새를 풍기며 여길 와. 수아야. 당신 때문에 내 격이 떨어진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집에 있으라고. 그러면서 찰싹 제 뺨을 때렸습니다. 순간 귀가 먹먹해지면서 시야가 흐려졌어요. 70평생. 누구한테도 뺨을 맞아본 적 없는 제가 이렇게 맞다니.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장면을 제 아들 성진이가 봤다는 겁니다. 성진이가 바로 옆에 서 있었거든요. 저는 아들을 봤어요. 성진아, 엄마가 맞았어. 내가 좀 말려줘. 하지만 성진이는 엄마, 제발 좀 눈치 챙겨요. 수아네 집안이 얼마나 무서운 집안인데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 다 죽어요. 그리고는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단단히 말할게.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구나. 저는 터진 입술을 손등으로 닦으면서 품 안에서 쪽지 하나를 꺼냈어요. 그건 박 실장이 아침에
제 작업실로 가져다준 서류였습니다. 대명건설 무기명 채권 300억 원 상환 기일 2025년 11월 15일 오늘. 저는 수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아 씨. 왜요?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야. 네? 무슨 소리예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내가 방금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비상계단을 내려가니 지하 1층에 호텔 VIP 전용 라운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박 실장과 스타일리스트 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응. 준비됐나? 네,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라운지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복처럼 입고 다니던 묵은 한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었어요. 그건 제가 3개월 전부터 준비한 예복이었습니다. 최고급 명주 비단에 금실로 수놓은 항문이 전통자수 장인이 한 땀 한 땀 6개월 동안 만든 작품이었죠. 헤어 디자이너가 제 머리를 올려 묶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얼굴을 정돈했어요. 거울을 보니 그곳에는 가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 루미너스 그룹 회장 강명순이 서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호텔 측에도 통보했고 하객 명단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명건설 박 회장과 사모님, 그리고 지수아 씨 친척 일동이 모두 2층 연회장에 모여 있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하지. 저는 라운지를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거나 떨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설렘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2층 그랜드 로얄 연회장. 수백 명의 하객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붉은 카펫, 금빛 장식들. 그야말로 호화로운 결혼식이었죠. 저는 연회장 뒤편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조명이 꺼졌습니다. 뭐야? 정전인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켜지면서 호텔 총지배인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매우 특별한 귀빈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 말에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누가 온 건데? 총지배인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루미너스 그룹 창업주이자 회장이신 강명순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제가 서 있는 쪽으로 향했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샤르르. 금빛 자수가 놓인 예복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며느리 지수아의 얼굴을 저는 똑똑히 봤어요. 그 애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울려 퍼졌죠. 저게. 어머님. 수아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루미너스 그룹 회장 강명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루미너스 그룹? 그 유명한 백화점? 세상에. 저분이 그 회장님이셨어? 저는 계속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제 며느리의 시동생 결혼식이라서 왔습니다. 가족으로서 축하하러 온 거죠.
그러면서 수아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시궁창 냄새 난다고 하면서 뺨을 때리더군요.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뭐? 시어머니를 때려? 세상에. 수아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옷에서 냄새가 났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천연 염색 작업을 하거든요. 쪽, 홍화, 치자 같은 천연 재료로 최고급 비단을 물들이는 일을 합니다. 그 냄새는 장인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제 며느리는 그걸 시궁창 냄새라고 했죠. 저는 품에서 스카프 하나를 꺼냈어요. 그건 박 실장이 준비해둔 제가 직접 만든 쪽염색 실크 스카프였습니다. 이 스카프를 보십시오. 이게 바로 제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사진 하나가 떴어요. 똑같은 스카프가 대명건설 신규 브랜드 발표회 자료에 실려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스카프가 며느리네 친정에서 자기네가 만든 신제품이라고 발표한 물건이더군요. 연 회장이 또 한 번 술렁였어요. 도용이네, 도용. 이 표절 아니야? 저는 계속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그때 박 실장이 무대 옆으로 올라와서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며느리네 친정 대명건설은 6개월 전에 제 회사로부터 300억 원을 빌려갔습니다. 조건은 6개월 내 상환. 그리고 루미너스 백화점에 납품할 명품의 진위를 보증하는 것. 하지만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이 바로 상환기일인데 아직 한 푼도 갚지 않으셨더군요. 그리고 납품하려던 명품 중 70%가 가짜였습니다. 연 회장이 폭발했어요. 뭐? 가품을 팔려고 했다고? 사기 아냐, 사기. 사돈 박 회장이 무대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사돈. 아니, 회장님.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을. 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박 회장님, 오늘부터 대명건설에 빌려준 300억 원 전액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품 납품 시도에 대한 법적 조치도 진행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위약금은 원금의 2배, 600억입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저희가 망합니다. 제발. 박 회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당신들은 제 아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냄새나는 거지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며느리 수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자부심을 짓밟았습니다. 장인의 자부심을요. 그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 수아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채 연 회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객들이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찍어. 이거 대박이야. 재벌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린 거 실화네. 수아가 울면서 제게 기어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애를 내려다봤어요. 연민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보다는 허무함이 들었습니다. 아, 이 애는 끝까지 모르는구나.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아 씨. 네. 어머님. 나는 당신이 나를 가난하다고 무시한 건 참을 수 있어요. 그건 당신의 가치관이니까. 하지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스카프를 그 애 앞에 떨어뜨렸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작품을 시장통 걸레라고 한 건 용서 못해요. 그건 나의 영혼이거든.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스카프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박 실장이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회장님, 언론에서 연락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게. 사실대로 보도하라고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진이가 네, 들어오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그 애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저는 연회장을 나와서 호텔 후문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성진이가 서 있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 저는 그 애를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아주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 애가 철저히 무너져야 할 때니까요. 성진아.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 저는 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그건 루미너스 물류센터 인사팀 명함이었습니다. 여기 가봐. 응? 내일 아침 6시까지 이천 물류센터로 출근해. 거기 하역장 말단 사원 자리 하나 마련해뒀어. 엄마. 그게 무슨. 내가 거기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 내 손으로 내 땀으로. 그렇게 번 돈으로만 밥을 먹어라. 못하겠다면. 저는 성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 아들 자리도 포기하고. 성진이는 명함을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엄마. 나. 할게. 열심히 할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성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2026년 11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이천 작업실에 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배틀 앞에 앉습니다. 쪽물을 끓이고 실을 잡고 천을 짜죠. 루미너스 그룹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CEO한테 맡겨뒀으니 제가 없어도 문제없어요. 오히려 저는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통 장인의 길. 그리고 오늘 아침 작업실 앞에 트럭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 물류 트럭을 몰고 성진이가 왔더라고요. 엄마, 다녀왔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 단단해진 팔뚝.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흐리멍덩하고 방황하는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살아 있었습니다. 성진아,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엄마. 이제 일하는 게 재밌어요. 성진이가 트럭 짐칸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배추, 무, 상추. 제가 직접 키운 거예요. 물류센터 옆에 작은 텃밭이 있거든요. 거기서 퇴근하고 틈틈이 가꿨어요. 저는 그 투박한 배추를 받아들었습니다. 흙이 묻어 있고 벌레 먹은 자국도 있었지만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 이제야 사람 냄새가 좀 나는구나. 엄마? 내가 드디어 땀의 가치를 알게 된 것 같아서 기쁘다. 성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물류팀장으로 승진한대요. 제 노력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 잘했다. 그리고 성진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수아랑은 이혼했어요. 그 애는 지금 친정 가서 살아요. 대명건설이 부도나는 바람에 집도 다 정리됐고 그의 부모님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전혀 안 슬프더라고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그 애랑 살 때는 맨날 눈치 보고 쫄고 비굴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해요. 제가 번 돈으로 사는 게 이렇게 떳떳한 줄 몰랐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고생한 건 엄마예요. 저 같은 한심한 자식 키우느라. 그만해. 과거는 과거야. 우리는 작업실로 들어가서 아침을 먹었어요. 제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 성진이가 가져온 배추로 만든 겉절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성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 엄마는 돈도 많고 명예도 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사세요? 강남에 큰 집 사서 편하게 사셔도 되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성진아, 진짜 부자가 뭔지 아니? 응?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야. 저는 작업실 창문을 열었어요.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멀리 산 너머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기 싫은 일 하면서 살면 그건 가난한 거야. 나는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어. 천을 짜고 염색하고 작품을 만드는 일. 그래서 나는 지금 정말 부자야. 성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겠어요, 엄마.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일 자체가 즐거워서 일하는 사람. 그래,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제야 제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됐구나. 12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그 애가 삶의 가치를 배웠구나.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누군가한테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늙었다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누더기를 입고 있어도 흙 묻은 손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 안에 얼마나 큰 우주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진짜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고귀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저는 70평생을 살면서 배웠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남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사는 거라는 것.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